예, 드디어 객체지향 모델링의 마지막 시간이 되었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이제 여러분이 뭐 클래스를 하나를 그리는 법, 그 다음에 클래스가 연관관계를 표현해야 될 필요가 있죠. 프로그램에서 표현하기 위해서 연관관계를 표현하는 법, 그 다음에 이제 시퀀스 다이어그램까지 공부했습니다. 한 가지 잊어먹으면 안 될 것이 뭐냐면, 우리가 뭐 클래스 다이어그램을 그리던 시퀀스 다이어그램을 그리던 이거는요, 프로그램을 제작하기 위해서 그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을 제작할 때 이런 점을 고려하라는 것을 명시하기 위해서 클래스 다이어그램도 그리고 시퀀스 다이어그램도 그린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전종 과정에서는 이제 클래스와 시퀀스만 있으면 소스 코드의 모든 것을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을 제가 여러분께 보여드렸고요. 그래서 이제 지난주까지 진행된 거고요. 이번 주에는 이제 유스케이스 다이어그램이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스케이스 다이어그램은 보시는 것처럼 보세요. 개발 초기에 고객과의 대화를 위한 도구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개발될 시스템이 뭐냐? 그거를 갖다가 이제 이렇게 어떤 특성을 갖느냐를 정리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다. 뭐 이런 거 비슷한 게 구조적 방문을 보면 DFD라는 게 있었죠. 저는 개인적으로는 유스케이스보다는 DFD를 더 선호하긴 하죠. 근데 어쨌든 뭐 UML이라는 곳에서는 유스케이스를 정했으니까 알긴 알아야죠. 알고 안 쓰는 거랑 모르고 안 쓰는 거랑 다르지 않아요? 그것을 보시는 거죠. 그래서 고객과의 대화를 위한 도구로 생각하면 되고요. DFD도 용도는 비슷하죠. 그러면 이제 전체적인 관점에서 뭐 시스템 범위를 정한다. 뭐 DFD랑 비슷한 거죠. 그래서 그림을 그릴 때는 좀 이따 보여드릴 거고요.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유스케이스로 모든 걸 표현할 필요 없어요. DFD도 마찬가지였죠. 그림 그리고 나중에 상세한 것들을 표현해야 되는 상황이 오면 그때는 이제 별도로 이제 서술형 구조적 언어라고 했었죠. 그때 그걸 표현하면 되니까. 전체적으로 업무 흐름을 정리하는 걸 사용해라. 뭐 DFD랑 되게 비슷하죠. 어쨌든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구조적 프로그램에서는 DFD를 그리는 거고요. 유스케이스는 UML에서는 유스케이스 그리는데 용도가 비슷해요. 유스케이스하고 DFD가 용도가 거의 비슷해서 여러분이 배워보시고요. 편하신 걸 사용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유스케이스는 대충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유스케이스라는 게 뭐냐면 이것이 우리가 개발될 시스템, 사각형 보이시죠? 그래서 이걸 보고 개발할 시스템은 ATM이다. ATM이 제공하는 기능, 그걸 유스케이스, 사용하는 경우도 아니고 유스케이스잖아요. 유스케이스는 입금, 인출, 이체, 뭐 현금 호출 이런 게 있다. 요건 유스케이스라고 하죠. 시스템 안에 있는 단위 모듈, DFD에서 보면 모듈 이름이죠, 뭐. 그리고 이제 이 단위 모듈들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액터라고 해서 이렇게 표현하고요. 사용자는 요걸 사용하고 입금을 하려면 은행 서버 시스템 가서 확인을 하고 와야 되니까 얘들은 은행 서버 시스템하고 연관을 짓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ATM 관리자는 현금 보충하고. 알겠죠? 그래서 자, 중요한 것 유스케이스는 이런 식으로 그래요. 구성 요소는 뭐냐면 시스템, 사각형, 동그라미 유스케이스, 요거 액터. 그래서 이렇게 표현한다는 걸 알고 계시면 돼요. 그리고 요 그림을 갖다 요거 무슨 의미냐? 그러면 여기 나와 있죠. 여기 나와 있는 요거라 보시면 돼요. 여기 유스케이스입니다. 어렵지 않죠? 하다 보면 어렵죠, 뭐. 그래서 유스케이스를 해서 이게 그리고 나면요. 만약에 여기 끝났다. 그렇게 되면 여기서 끝나면 안 되고요. 요걸 이렇게 상세하게 명시를 해야 돼요. 그죠? 옛날에 DFD도 그랬잖아요. 그죠? DFD 그리고 상세하게 명시하는 게 있었는데, 유스케이스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하면 이렇게 명시를 해야 돼요. 뭐, 이름은 보면 뭐, 여기서 보시면, 인출 있죠? 인출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에요. 뭐, 액터는 누구고, 어떤 기능을 하고, 사전 요건은 뭐가 있어야 되고, 사후 요건은 뭐가 있어야 되고, 기본적인 흐름은 뭐 하고, 뭐가 입원해서 뭐가 카드가 안 될 때는 어떻게 하고, 이런 것들을 쭉 정리하는 거죠. 개인적으로 아마 저한테 수업을
쭉 꾸준히 들으셨으면 DFT랑 되게 비슷하다고 생각하실 거예요. 그죠? 표현하는 방법만 좀 다를 뿐이지. 어쨌든 그걸 느끼셨다면 제가 잘 가르친 거죠. 아니면 여러분이 잘 들으셨거나. 어쨌든 그래서 보면 유스 케이스도 이렇게 표현하고 이것이 만약에 끝났다고 치면 최종적으로는 이렇게 표현한다는 걸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이걸 이제 유스 케이스 기술서라고, 여기 보면 유스 케이스 기술서라고 써 있죠.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고요. 그 유스 케이스를 갖다가 이제 요 다이어그램을 제작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 절차를 한번 볼게요. 또 그냥 일반 책에 보면 그냥 덜렁 나와 있잖아요. 근데 그게 딱 단계를 거쳐서 만들어진 거거든요. 어떻게 만들어진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볼게요. 고객의 인사 시스템을 개발하기로 했다. 그래서 고객을 방문해서 개발할 시스템이 무엇인지, 어떤 기능을 가져야 되는지를 확인하고자 한다. 이때 사용하는 건 유스 케이스를 쓰기로 했다라고. 이해하셨죠? 좋아요. 그러면 이제 유스 케이스 딱 그래서 고객 앞에 있는 유스 케이스, 우리 개발 시스템 유스 케이스잖아. 아니, 우리 개발 시스템 인사관리 시스템이잖아요. 사각형 딱 그려야죠. 물어보죠. 이거 누가 사용하나요? 그러면 이제 이런 거지. 인사과 직원, 일반 직원, 임직원 사용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딱 써야죠. 액터 딱 써야죠. 보이시죠? 그래요. 그 다음에 어떤 기능을 제공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고객이 뭐 이런 기능이 있다고 하면 요것이 바로 유스 케이스가 되죠. 보이시죠? 이렇게. 그 기존에 있는 것에다가 유스 케이스를 추가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그러면 인사과 직원은 어떤 기능을 사용하나요? 그러면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인사과 직원은 이렇게, 직원은 이렇게, 임원은 이렇게. 보이시죠? 이렇게 물어보고 고객이 대답하니까 그걸 갖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됐어요? 그리고 이제 뭐 사용자 인증은 어떻게 하나요? 물어보니까 사용자 인증은 별도로 합니다. 그러면 그럼 사용자 인증 기능도 있어야겠네요. 그러면 사용자 인증을 하나 추가하고, 그럼 세 개가 다 사용자 인증을 써야 되고, 그죠? 사용자 인증은 별도로 통합 인증 시스템을 통해서 이루어지니까 이렇게 화살표가 이렇게 가야죠. 이해하셨죠? 이 점선으로 표현한 거는 그냥 구별하기 위해서 표현한 거지, 뭐 별다른 뜻이 있는 건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이런 식으로 지금 보시는 것처럼 고객과 얘기하면서 이런 유스 케이스를 하나씩 이렇게 발굴을 해내는 거죠. DFT랑 되게 흡사하고요. 써보니까 개인적으로 전 DFT가 더 낫던데, 요즘 고객들은 또 DFT는 옛날 거라고 싫어해서 유스 케이스 쓰는 걸 좋아하는 분들도 있으니까 그건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이렇게 그리는 거예요. 다 그렸죠. 그럼 일단 됐다고 치면, 자 보세요. 다시 갈게요. 그럼 여기까지 해서 이제 얼추 고객이랑 다 계약 정리 끝났어요. 그럼 이게 레벨 1이잖아요. 근데 보시니까 보고서가 있는데, 보고서도 보니까 이런 게 있어요. 보고서 같은 거 보니까 여기서 끝나면 좋은 거고요. 근데 보고서는 보니까 일간, 주간, 월간, 연간 여러 가지 보고서가 많잖아요. 그거는 여기다 표현하기 어렵죠.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하시면 되냐 하면, 매뉴얼에 있는 건 아니고요. 그건 제가 좀 만든 거 비슷한 건데, 한 단계 더 내려가시면 돼요. 어떻게 하시냐면 보세요. 지금 이거는 시스템이 인사관리 시스템이었잖아요. 요건 레벨 1, 레벨 2 한 단계 내려가죠. 어떻게? 시스템이 바뀌었죠. 보고서로. 보이시죠? 그 다음에 주간, 월간, 연간. 그 다음에 사용자들과 이렇게. 보이시죠? 그래서 요거를 갖다가 이제 한 레벨 내린 거죠. 그럼 이런 식으로 보세요. 다시 가서. 만약에 자료 추가도 상상력이 더 있으면요. 여기서 표현하려고 하지 말고요. 요 보고서처럼 자료 추가를 시스템으로 해서 여기다가 또 유스 케이스를 또 추가를 하시는 식으로 해서 이렇게 연결하시면 표현하시는 법이 훨씬 낫습니다. 일반적으로는 근데 유스 케이스는 이제 여러분이 알겠지만 계략적인 시스템의 구성도를 파악하는 거기 때문에 그 정도 선에서 대충 구성하시면 됩니다. 1, 2단계 정도. 그러니까 1단계가 인사관리 시스템이 있고요. 2단계가 이제 보고서나 자료 추가나 이런 거에 대해서 하는 거 정도. 그 정도까지만 파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유스 케이스를 그릴 때 레벨 1은 먼저 그려서 딱 되면, 한 레벨에 되면 다 좋은데 일반적으로 그렇지 않죠. 그러면 이제 그걸 한 장에 다 표현하면 너무 복잡해지니까 이제 레벨 탑다운으로 내려가면서 표현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유스 케이스는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요거 1단계, 여기 보시면 다음 장에 가시면 요건 2단계 보고서 보이시죠? 그러면 이제는 여기 가면 이제 보고서니까 그 재무 시스템도 또 참고를 해야 되잖아요. 그 재무 시스템도 연결한다랄지 뭐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지. 여기 보이시죠? 그래서 이렇게 단계별로 딱 탑다운으로 그려나가시다 보면 이제 시스템을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개인적으로 보면 좀 별별 없는 것 같아요. 뭐 어쨌든 근데 뭐 유스 케이스가 더 좋을 고객 상황에 따라서 더 좋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DFT가 더 좋을 수도 있고 하니까 그건 여러분이 알아서 결정하시면 되고요. 어쨌든 사용하는 법은 이러하다라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다 정리가 되었다. 그러면 이제 유스 케이스 기술서를 만들어야죠. 아까 하죠. 기술서를 만들면 안 만들어놨네요. 그 유스 케이스 기술서는요. 이제 좀 자세하게 쓰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다시 앞으로 가보겠습니다. 짠! 이게 기술서잖아요. 유스 케이스별로 단위는 유스 케이스별로 만드는 거예요. 유스 케이스별로 이렇게 쭉 쓰시면 되고요. 되게 자세하게 쓰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개발자가 이걸 보고 개발할 거기 때문에요. 상당히 자세하게 쓰셔야 되는데 굉장히 양이 많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시스템 개발해 보면요. 유스 케이스 그리고 유스 케이스 다이어그램 그리고 유스 케이스 이제 기술서만 해도요. 몇백 장씩 뭐 몇천 장씩 1000장 가까이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이 유스 케이스 다이어그램을 언제 쓰고 무엇이고 어떻게 그리고 최종적으로 완성된 다음에 유스 케이스별로 이렇게 다이어그램을 유스 케이스 기술을 만드는 것까지가 유스 케이스 설명의 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은 이제 보시면 UML에서는 뭐 많은 게 있지만 그 중에서 클래스 다이어그램, 시퀀스 다이어그램, 유스 케이스 다이어그램에 대해서 설명했고요. 나머지는 왜 설명 안 하냐? 그러지 마시고요. 안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거를 필요할 때 되면 뭐 그때 공부하셔도 됩니다. 요 세 가지는 꼭 알아야 되기 때문에 수업에서 설명하는 거고요. 사실 이 세 가지만 알면 사실 95% 정도는 그냥 거의 불편 없이 해결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머지 것들은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그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스케이스 다이어그램 그리는 것까지 다 설명했고요. 그 다음에 에스펙 AOP라고 해서 에스펙 오리엔티드 프로그래밍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이거 뭐냐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모든 클래스에서 공통적으로 필요한 함수 같은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뭐 보고서 만드는 모든 클래스에 보면 보고서를 이쁘게 한 로고를 출력한다랄지 보고서를 이쁘게 만드는 형식을 지원한다랄지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클래스마다 다 정리를 해버리게 되면 만약에 한 클래스에서 객체가 다 100만 개 생성했다 그러면 똑같은 함수가 100만 개 올라오잖아요 메모리로. 그건 안 되죠. 그래서 이제 원래 그랬던 건데 그러다 그게 문제가 되니 그걸 이제 하기 위해서 그거 갖다가 이제 여기서 보면 AOP는 횡단적 부분에 대한 걸 제거한다는 거예요. 횡단적이라는 게 뭐냐면 여러 클래스에 공통적으로 있는 거를 제거해서 하나로 놓고 같이 쓰자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걸 에스펙 오리엔티드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이건 객체장을 대신하는 거라기보다는 객체장이 가진 단점 말했죠. 동일한 함수가 수백 개가 수천 개가 메모리에 올라오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보완의 개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에스펙 같은 것은 그래도 꽤 가치가 있어서 스프링 프레임워크 같은 데서는 이 에스펙 오리엔티드 프로그래밍 기능을 제공해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에스펙은 뭐 그런 것이다. 지금 단계에서는 뭐 특별한 건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객체 지향 모델링을 할 때 AOP를 내가 굳이 설명을 하는 이유는 자 객체 지향을 할 때 어떤 특정한 클래스에 생성되는 객체가 되게 많은데 그런 클래스에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함수가 여러 개 있다면 그거를 전부 다 선언해 버리면 너무 메모리 부담이 크잖아요. 그래서 그런 필요성 때문에 그거를 대신하고자 만든 것이 AOP다라는 것만 아시면 되고요. 요거는 현재 스프링 같은 데서 스프링이라는 프레임워크는 원래 지금 우리가 전국이 다 쓰잖아요. 근데 스프링이 제공하는 두 가지 기능이 있어요. 뭐가 있냐면 의존관계. 여러분이 이제
이 클래스에서 이걸 부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의존 관계하고 AOP 두 가지를 제공하는 거예요. 스프링 프레임워크 원래는 지금은 뭐 스프링 프레임워크가 어마어마한 걸로 성장했지만 처음에 스프링 프레임워크의 존재 이유는 의존 관계.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클래스에 종속되지 않도록 만드는 방법. 나중에 한번 설명할 게 있어요. 하여튼 의존 관계하고 AOP 이 두 가지를 지원하는 게 원래 스프링 프레임워크의 뼈다였던 거죠. 이 두 가지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스프링을 다 쓰잖아요. 그게 쓰는 이유가 뭐냐면 의존 관계하고 AOP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거기까지만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시점에서 뭐 특별하게 AOP에 대해서 더 자세히 공부하는 건 좀 맞지 않는다고 보고요. 이 정도에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하셨죠? 그리고 UML에서 쓰는 도구들이 있어요. UML을 이제 손으로 다 그릴 수 없잖아요. 그러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여기 쭉 써놨어요. 요즘은 또 유료로 바뀌었겠죠, 뭐. 스타 UML도 유료로 바뀐 것 같은데. 어쨌든 뭐 여기 찾아보시고요. 쓰시면 좋고, 저는 개인적으로 스타 UML을 많이 쓰는데, 뭐, 옛날에 제가 쓸 때는 무료였던 거죠. 요즘은 또, 우리가 유료로 바뀐 듯 해요. 뭐 최근에 안 써봐가지고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 도구들은 이런 게 있다라는 것 정도까지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이제 여러분들께 이제 방법론에 대한 설명은 사실 다 했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이럴 거예요. 그러면 이 방법론을 다 배웠는데 그럼 어떻게 쓰라는 얘기냐? 전체적으로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라는 질문이 좀 들을 단계가 됐죠. 그럼 이 세 가지 방법론을 어떻게 내가 사용해야 된다는 얘기냐? 그러면 이제 그래서 그런 분들에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요 슬라이드 한 장을 그렸습니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처음에 1단계. 시스템 개발은 1단계. 고객을 만나서, 보시죠? DFT, use case, 뭐, 그죠? 그래서 ER 모델링을 그려야죠. 그 전체 윤곽을 파악해야죠. 그죠? DFT나 use case는 DFT는 모듈에 대한 파악이고요. 개발 모듈에 대한 파악이고요. use case도 비슷하죠? ER 모델링은 뭐죠? 우리가 그 개발 시스템에 다루는 데이터에 대한 파악이죠. 그죠? 그래서 DFT, 그러니까 고객과만 대화하면서 어떨 때는 DFT 그리고 어떨 때는 ER 모델링 엔티티를 ER 모델링 그리고 DFT 그리고 하면서 이렇게 그거를 파악해 나가는 거죠. 이거를 할 때 보면 탑다운으로 분할하면서 단위 작업들로 하고 액티비티별로 DFT를 제작하거나 유스케이스를 사용해서 그린다라고 했죠. 그다음에 ER 모델링은 그 데이터 우리가 하고자 하는 데이터 그 엔티티하고 엔티티를 먼저 엔티티를 기반으로 다 정리를 하고요. 그다음에 엔티티의 관계에 맺고요. 이런 것들을 하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개발 시스템은 결국 뭐예요? 개발 모듈은 어떤 모듈이냐? DFT. 뭐 유스케이스 비슷하죠. 그다음에 이것들이 우리가 개발 시스템이 다루는 데이터는 뭐냐? ER 모델링. 이것만 먼저 파악하시면 돼요. 됐죠? 파악 끝나고 나면 ER 모델링을 기반으로 해서 데이터베이스 매니지먼트 시스템을 구성합니다. 엄밀히 말하면 상수적으로 데이터베이스라는데 데이터베이스 매니지먼트 시스템을 구성합니다. 이해하셨죠? 그러면 아무 이제 데이터베이스가 구성이 되고 나면 그 다음에 그게 2단계죠. 3단계가 되면 이제 프로그램을 제작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려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료형을 정의해야죠. 클래스를 정의해야죠. 구조체도 좋고 클래스도 좋고 배열도 좋고. 그래서 추상 클래스 인터페이스 이런 걸 자료형을 정의를 해야죠. 그죠? 그 다음에 이 자료형을 정의할 때 공통 모듈, 그러니까 DB를 조작하는 클래스, DB 어떤 테이블을 조작하는 클래스 같은 것들을 미리 다 만들어 놓죠. 그리고 뭐 이자율 계산하는 거 많이 개발자 공통적으로 쓰는 라이브러리들도 미리 만들어 놓죠. 그죠? 그 다음에 클래스 간의 연관관계에 대한 시퀀스 다이어그램을 한번 그려보죠. 그 다음에 클래스 다이어그램, 시퀀스 다이어그램, 그 다음에 뭐예요? 이걸 다 그리고, 그 다음에 화면도 그리고.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면요. 화면을 먼저 그려요. 그럼 화면을 기반으로 해서 클래스를 만드는 경우를 많이 쓰고요. 그렇게 하면서 요게 한 꼭지가 되고, 그 다음에 뭐가 있으냐면, 그 클래스를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클래스 간의 관계. 그걸 만든 다음에 클래스 간의 클래스 다이어그램, 시퀀스 다이어그램, 이런 걸 먼저 그 다음에 그리게 되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되냐면, 내가 만들어 놓은 화면 단위로 연관성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정의를 하고, 이걸 기반으로 상속, 공통되는 게 있으면 상속으로 딱 그려놓고, 그죠? 그 다음에 클래스와 클래스 간의 관계가 있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찾아내서 그걸 명시를 해주고, 그죠? 그 다음에 시퀀스 다이어그램 그러면 어떤 클래스가 어떤 클래스에 뭘 콜하는지를 이제 시퀀스 다이어그램을 표현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주고. 이해가 되시죠? 정리 다시, 3단계 정리 다시 해드릴게요. 3단계 슬라이드에 있는 것도 이런 방법도 괜찮지만, 저거 하는 방법은 뭐냐면, 화면을 먼저 그리죠. 화면을 그리고 화면을 그린 걸 기반으로 클래스를 정리하고요. 그죠? 클래스를 정리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화면을 기반으로, 그 클래스를 기반으로 이제 이렇게 상속을 해서 체계를 만들고, 거기다가 인터페이스 추상 클래스 다 적용하고, 거기에 화면에는 없지만 뭐가 있죠? 데이터베이스를 연결한다거나 외부 연결하는 클래스가 또 있을 수 있죠. 그런 거 추가로 만들었죠? 그런 클래스 끝났어요. 그런데 클래스 안의 연관관계에 대해서는 시퀀스 다이어그램을 그려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클래스를 체계적으로 그린 다음에 그 클래스가 연관관계 시퀀스 다이어그램을 그려놓으면, 클래스 안의 연관관계나 시퀀스 다이어그램을 그리면 그 상에 어떤 클래스가 어떻게 연관되는지를 콜로 연결해서 볼 수가 있죠. 거기까지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된 거냐면, 개발자가 사용할 수 있는 라이브러리들, 클래스들이 정의가 된 거고요. 데이터베이스도 준비가 됐죠. 그 데이터베이스를 연결하기 위한 클래스들도 준비가 다 됐죠. 화면도 다 그려져 있죠. 그 상태에서 개발자가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와서는 개발자는 정해진 클래스별로 하나하나 개발하는 거예요. 클래스별로 개발하고, 개발한 클래스를 단위 테스트하죠. 그 다음에 그 클래스를 모아서, 그 나중에 모아서 반복적으로 해서 나중에 전체 개발한 클래스를 모아서 종합 테스트, 그 다음에 거기가 이제 연결하는 딜리버리 테스트, 이런 테스트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번 학기에 여기까지 쭉 배웠던 모델링 방법론을 통합해 보면, 지금처럼 1단계에서는 사용자 요구사항을 파악하고, 2단계에서는 데이터셋을 만들고, 3단계에서는 그걸 기반으로 화면을 만들고, 화면을 기반으로 클래스를 만들고, 그런 다음에 클래스 간의 관계, 그죠? 그 다음에 시퀀스 다이어그램도 그리고, 클래스 간의 릴레이션도 파악하고, 시퀀스 다이어그램도 그리고, 그럼 끝나는 거죠. 그래서 클래스하고 공통 라이브러리, DB를 액세스하는 클래스까지 다 만들어 놓으면 3단계 끝나죠. 그럼 개발자가 들어와서는 거기에 있는 대로 화면도 그리고, 그 제공된 그 클래스를 구현해서 제품을 만들게 되는 거죠. 테스트 해가면서 그 제품을 만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1, 2, 3, 4단계를 통해서 여러분이 이번 학기에 저랑했던 모델링 기법들이 쭉 연결돼서 개발이 완료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이번 주 끝나면 다음 주부터는 이제 실제 코딩하는 거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설명할 거니까, 이번 주까지 해서 개발 방법론을 정리를 하는 걸로 치면, 구조도 방법론, 정보공학 방법론, 객체시장 방법론까지 설명 다 했어요. 그 다음에 CBD하고 XP는요, 약간 좀 분야가 다르죠. 이건 CBD는 뭐냐면 컴포넌트 베이스라고 그래서요. 컴포넌트라는 건 뭐냐면 개발자들이 재사용하는 단위 컴포넌트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버튼 그런 거 있죠. 뭐 리스트 박스 그런 것도 개발자가 재사용하잖아요. 그런 걸 기반으로 해서 개발을 해보자라고 하는 한쪽에서 일어난 것이니까 뭐 특별한 건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XP는 뭐냐면 이런 우리가 기존의 구조적이나 정보공학이나 객체시장 방법론에서 했던 방법론들이 너무 문서 작업이 많다. 문서 작업 줄이고
개발에 집중하자! 그리고 해서 만든 게 XP 방법론이에요. 에자일이라고도 하죠. 근데 이거 실제로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실제로 개발해 보면 일반 상업용 프로그램들은요, 문서 작업이 필요해요. 그게 없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구조적이나 정보공학이나 객체장 방법론이 쓰일 때가 있고 XP 방법론이 쓰일 때가 있고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볼까요? 게임 같은 거 개발할 때는 XP 방법론을 써도 괜찮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인사나 생산이나 물류 같은 거 할 때는 구조적 정보공학 객체장 방법론 같은 걸 쓰는 게 더 맞을 것 같아요. 뭐 제가 가이드를 드린다면. 그리고 이제 CBD는 약간 관점이 다르죠. 개발자가 개발할 때 컴포넌트를 제3에서 개발을 해보자. 요즘은 다 그렇게 하죠. 뭐. 그렇게 하면 컴포넌트에서는 에러가 안 나니까 좀 더 에러 안 나고 안정적인 걸 개발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구조적 정보공학 객체지향 XP는 거의 같은 레벨이고요. CBD는 그거랑 약간 관점이 다르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개발 방법론에 대한 개요는 다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끝나버렸네요. 여기까지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번에 이제 그 객체지향 방법론에 대해서 오늘 유스케이스 설명했었고요. 그 전체적인 방법론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단계를 1, 2, 3, 4로 나눠가지고 설명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CBD하고 XP까지 오늘 보충 설명을 다 했어요. 그리고 AOP까지, AOP 개념이 왜 필요한지 설명도 했어요. 이해하셨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해서 개발 방법론은 이제 여러분 드디어 다 끝났고요. 다음 주에는 코딩할 때 어떤 점을 주의해야 되고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이번 3월 달부터 시작해서 이제 5월 말 돼 가서 겨우 정리를 했는데요. 그동안 좀 수업을 잘 안 들으셨으면 뭐지? 하실 텐데 다시 한번 강조드리는데 개발 방법론은 중요합니다. 누구한테 중요하냐면 여러분한테. 그 컴퓨터를 전공한 여러분들은 꼭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컴퓨터 공학을 전공한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다른 거 전공하다가 이렇게 컴퓨터를 배워가지고 취직하는 사람하고는 좀 결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생각하셔서 이런 개발 방법론 같은 거를 잘 아셔야 됩니다. 아셨죠?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하고요. 다음 시간에 뭐 다른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